안녕하세요, 미술학도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네, 음, 제목이 너무 제대로 보이죠? 네, 오늘 읽을 책은 이 책이고요. 음, 강우방 씨가 지으셨고, 그리고 책은 제가 요새 주목하고 있는 출판사인 글항아리에서 나왔어요. 음, 그리고 위에 머리말은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경전이다라고 하고요. 이 책을 읽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예, 일단 5년이 지난 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이 그렇게 메이저한 주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어,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은 그냥, 와, 이런 것도 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다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적당히 그 유물을 보고 적당히 그 설명 글을 읽다가 그냥 나오죠. 예. 그게 뭘 표현한 것인가까지는, 어, 머리가 안 가요. 네,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런데,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유물에 관한 유물 중에 꽤 많은 것들을 이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정말, 멋진 책이구나. 강우방 씨는 짱이구나. 그랑아리는 훌륭한 정신을 가진 출판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용기를 갖고, 네. 어, 예. 조금 읽어볼까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제가 보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뭐 일단 이 서론은 꽤 멋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수월관음, 물과 달과 관음보살. 수월관음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수월관음의 뜻이 물과 달과 관음보살이래요. 밤 풍경에 환하게 드러나는 수월관음의 모습이 신비하고 이름도 신비하게 들린다. 그쵸? 수월관음. 어두운 밤에 물이 있고 달이 있는, 즉 교교한 달빛이 비치는 물가의 동굴 안에 관음보살이 앉아 계신다. 달빛은 바다에 반사하여 동굴을 금빛으로 비춘다. 은빛이 아니고 금빛이니 여느 빛이 아닐 것이다. 달빛은 관음보살만을 환하게 비추고 배경은 어둡다. 그런데 관음보살의 광배는 커다란 원이어서, 광배는 그 뺨이 아니라 그 머리에 가끔 서양도 그렇지만 머리에 동그란 노란 원을 그리잖아요. 이 사람은 성인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관음보살의 광배는 커다란 원이어서 그것이 달 같다. 아니, 관음보살이 바로 달이다. 물에 비친 달이 바로 관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일어났다. 바로 이 말이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런가요? 진리를 추구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을 찾아가서 두 손을 모으고 보살의 길을 묻고 설법을 청한다. 고요한 듯한 광경은 자세히 보면 역동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왜 그럴까? 수월관음도가 중국에는 한 손으로 헤아릴 만큼 몇 점만 남아있는 데 비해 고려시대 것은 매우 많으며 예술성이 높다. 일본에는 고려에 수월관음도 같은 형식이 없다. 수월관음도는 고려 거였군요.
물론 중국과 한국의 수월관음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시도되어 왔지만 수월관음도의 특이한 광경과 조형에 숨어있는 상징을 밝힌 적은 거의 없었다. 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월관음도의 특이한 광경과 조형에 숨어있는 상징을 밝힌 적은 거의 없었다. 네, 사실 책 앞쪽에 그림들이 막그 수월관음도의 요소를 촬영한 그런 사진들이 앞에 잔뜩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한 거의 10페이지, 20페이지, 뭐 1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막 발만 찍어 놓기도 하고 머리만 찍어 놓기도 하고 전체 모습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다 찍어 놓으셨는데 이걸 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여드리기엔 여러분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구입을 하셔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네, 뭐 그렇고요.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더 읽고 싶었어요.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그 도상적 연원이 도상적이라고 하면 그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종이를 어떤 식으로 아니 나눌까? 어디부터 어디를 뭐 몸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림의 뼈대랄까? 이 종이에 그림을 어떻게 구성해 놓을 것인가 뭐 그런 거죠. 도상적 연원이 중국에 있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고도의 예술적 차원으로 독자적 완성을 이루었다. 네, 멋지죠? 수월관음도는 그림의 구도가 파격적이다. 파격적이래요. 우선 여느 일반적인 불화와 달리 관음보살이 정면을 보지 않고 있어서 그쵸? 우리가 봤던 불화는 맨날 앞만 보는데 예배자의 시선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열애와 보살은 정면을 향해 전체 화면의 구도가 가급적 좌우 대칭을 지키며 이에 따라 그렇죠. 광배도 좌우 대칭이다. 수월관음도는 이 법칙을 완전히 깬다. 나아가 무엇보다 그리기 어려운 달밤의 풍경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겠죠. 일단 정면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도라는 것이 있고, 음, 어, 음, 각도가 달라지면은 고민해야 될 게 많죠. 앞만 보고 있으면 그냥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데 게다가 달밤이래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 고난이도의 작품을 선택했죠. 화가들이 그 당시. 그런데 고려는 왜 그 도상을 그토록 선호하여 현재 40여 점에 이르는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때로는 높이 4m에 이르는 대작을 남겼을까? 그 가운데 일본 다이토쿠사 소장 수월관음도는 네, 일제시대 때 때갔겠죠. 여느 독립적 예배 대상인 불화와 달리 설화적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이 수월관음도가 지금 이 강우방 선생님께서 어,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다른 수월관음도가 아니라 동굴, 대나무, 새, 계곡과 폭포, 풍랑, 달, 그리고 한무리의 영적인 인물 형상, 막 용도 있고 그래요. 등이 화면에 가득하며 수월관음도 작품들 가운데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격렬한 바다를 그렸고 등장인물도 많아 도상이 복잡하나 조형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다. 화폭도 세로 228cm, 가로 126cm에 이르러 가가미 신사의 수월관음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작품이다. 이 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따랐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요시무라 레이 교수의 연화화생론, 그러니까 연꽃에서 피어나는 것과 이노우에 다다시 교수의 음기화생론, 이것은 구름에서 피어났다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이 부분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강우방 선생님의 뭐 연기화생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재밌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읽을 겁니다. 네. 연화화생론과 음기화생론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다뤄 내 나름으로 정립한 연기화생론이라는 이론 체계에 따라 조형 해석을 시도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좀 많이 어떤 분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사 김정희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도자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일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음, 예. 뭐 추사 김정희도 일본 사람이 그 약간 높였다고 해야 될까? 가끔 일본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뭐 일본 그 많이 추사 김정희 씨의 것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가, 폭격당할 때 잃어버렸다고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생각나는데, 아무튼 네, 우리나라 건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중심이 되기보다도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참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뭐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고요. 연화생이란 이론을 요시무라 교수가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뭐 연화생이란 말이 나온다. 이런 건 그림이 있어야 편한데. 음. 자, 그러니까 넘어가죠. 어차피 이 부분은 서론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읽어봅시다. 예, 이건 1장 연기화생론의 정립에 이르기까지 2장이네요. 네, 아무튼 네, 연기화생론이 어떻게 정립됐는지 사실 이 부분만 읽으면 저는 제가 읽고 싶어하는 부분 다 읽은 것 같네요. 물수, 아무튼 물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뚱딴지 같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연기의 응집이어서 강력한 영력을 지닌 보주. 약간 만화 보는 것 같죠? 산호 등을 물에 부여하여 물을 더욱 영화. 이 영은 뭐 영혼의 영자죠. 영화, 정화, 성화 시킨 것이 영수다. 신령스러운 물, 뭐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네. 신령의 영이기도 하죠. 항아리나 정병, 깨끗한 병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영수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물을 형상화해 조형 미술에서 자주 쓰는 것이, 어, 상징한 물을 형상화해 조형 미술에서 자주 쓰는 것이 식물로는 연꽃. 이 연꽃은 물 속에서 피어나죠. 네. 떠 있죠. 물 위에. 음, 그렇기 때문에 연꽃이 물을 형상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아무것도 그냥 물밖에 없는 곳에서 꽃이 피어나잖아요. 생명력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영험한 거죠. 말하자면 느낌이.
여러 식물 모양 연기문이며 동물로는 용을 비롯한 봉황, 백호 등이다. 예,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서 용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동물 모양으로는 한없이 전개시킬 수가 없으므로 주로 여러 식물의 덩굴 모양으로 연기문을 표현한다. 예, 뭐 이런 건 절에 보면 많긴 한데 절에 막 기둥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얽혀 있잖아요, 뭔가가. 그게 다 식물 모양 연기문. 네,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덩굴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습도 있다. 예, 처음에 참 많은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처음에 책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예, 뭐 저도 책은 구입하고 읽진 않아가지고 5년 만에 읽는 거예요. 예. 즉 용이란 동물을 식물화하여 연속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때로는 머리만 용이고 몸은 식물의 덩굴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습도 있다. 뭐 그렇대요. 연꽃에서 탄생하는 것을 연화화생이라 하고 구름 모양에서 탄생하는 것을 운기화생이라 한다. 그런데 다른 무수한 형태의 연기문에서 탄생하는 것을 모두 연화화생이나 운기화생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무수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도상들은 그동안 명칭도 없이 지나쳐왔던 것이다. 네, 제가 박물관에서 그러는 것처럼 지나쳐왔군요. 운기화생의 이론은 사상적으로 포함하는 바가 매우 넓지만 조형적으로는 운기라는 용어에서 구름 운이라는 글자 때문에 추상적인 건 구상적인 건 간의 구름 모양에만 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 이와 관련해 이노우에 다다시 교수는 고대 중국의 미술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했다. 그것이 이른바 운기문이다. 문은 약간 문양의 문이죠. 뭐, 글씨 그런 게 아니라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구름 같은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많고 무늬로 표현할 때는 와관문, 소용돌이 무늬, C자형, 반C자형 등 반복하여 쓰이며 네, 굉장히 디테일하죠. 예,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네, 막 이 사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음, 음, 네, 뭐 중국에서 왔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읽어야 되는 부분이려나? 잠시만요. 네, 넘어가죠. 따라서 삼라만상 일체의 것은 연화나 구름 모양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무한한 다른 형태의 연기문으로부터 탄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조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혼란이 일어나므로 몇몇 특정한 형태로부터 화생하는 것을 표현한다. 예컨대 불꽃 모양 연기문이나 보주 모양 연기문, 팔매트 모양. 팔매트는 뭐 그냥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팔이라고 하니까 제가 팔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약간 이슬람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튼 뭐 이런 그냥 아무튼 음, 별 그렇게 특이한 문양은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런 모양 연기문 등 한정된 형태로부터 탄생하는 도상이 성립할 뿐이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연기화생 도상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연꽃도 단순한 연꽃이 아니라 고구려 고궁벽화 천정에 그려진 대연화에서 보듯 갖가지 연기문을 연꽃에 집중시켜 강력히 영화시킨다. 예,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구름 역시 갖가지 연기문을 넣는다.
예컨대 회전하는 연기문을 넣어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태극 모양으로 만들거나 연기싹, 어, 이건 연기 문양이죠. 그 식물의 덩굴이라고 했는데 이 연기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덩굴로 피어오를 싹이에요. 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모티브죠. 음,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왔죠. 모티브, 동기, 연기싹 모티프를 내재시킨다. 어떤 형태건 이처럼 고차원적인 존재로 만든다면 거기에서 일체가 모든 것이 탄생하도록 한다. 연화화생은 요시무라 교수가 연화화생의 도성적 성립 과정의 단계를 고대 작품들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이론화하려고 노력했다. 저 그림을 봅시다. 예, 그림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이게 시작이고 여기서 얼굴이 피어나죠. 사람이 피어나고 여기 연꽃에 꽃잎은 그대로 있죠. 음, 이게 꽃의 구조가 이렇게 꽃잎이 있고 그 안에 저는 용어는 잘 몰라요. 막 씨방 같은 것도 있고 막 이 안에 꿀이 있어갖고 벌들이 이 안으로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꽃의 중심이죠, 말하자면. 그 중심 부분에 뭐 생명력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부처님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연화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꽃을 밟고 올라섰죠, 부처님이. 그래서 천인이구나. 예, 예, 뭐 이게 광배예요, 이 원이. 머리에 예, 약간 신성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연화상의 선 천인 그리고 이제 날아오르네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천인. 그래서 요시무라 교수가 윈강석굴 연화생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찾아서 밝힌 것이다. 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이거는 용을 그린 건데, 음, 뭐 처음 보았을 때 여러 채색으로 도상이나 조형이 분명히 눈에 들어오기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색칠 공부 같긴 한데, 음, 색칠 공부라기보다는 구조를 색으로 단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어떤 걸 의미하고, 빨간색은 어떤 걸 의미하고, 그런 거죠. 구분을 위한 거죠. 말하자면. 어, 뭐, 초록색에 빨간색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를 읽어보면, 예, 그림 맨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비단 그림을 전체 채색 분석한 것, 네, 색으로 분석했대요. 맨 밑에 만병이 있으며, 예, 이 약간 되게 구차하게 생긴 만병이, 병이, 만병이래요. 예, 만병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느낌으로, 네, 조금만, 예, 흔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만물을 다, 어, 만물이 여기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만병이 있으며 위례 현실 세계 곤륜산으로 전개해 올라간다. 밑은 현실 세계고 위는 곤륜산이었죠. 그래서 예, 막 용들이 있고 사람도 날아다니죠. 떠 있죠, 그냥. 태양 같은 것도 있고 왼쪽엔 초승달이 있군요. 음, 아무튼 점점 하늘이네요. 중간을 보면은 예,
여기는 뭔가 그 왕이 있는 것 같죠? 여기 신하들이 있는 것 같고, 용이 막 이러고 있네요. 웃기게 생겼죠? 그렇고, 뭐 이건 곤륜사의 세계를 확대했다. 네,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그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예, 여기서는 또, 네, 혹시 뭐 듣기만 하시는 분이라면 좀 지금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 네, 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있죠. 연꽃에서 탄생하는 연화화생, 구름에서 탄생하는 옹기화생, 뭐 에너지화생,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 이름을 넣으셨어요. 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음,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해야 될까, 강우방 선생님의 포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는 그림을 주로 보고 싶은데, 네, 어, 여기 그 약간 목 부분이 부서진 부처님 상이 있고, 여기 연꽃이 밑에 있죠. 그리고 연꽃 줄기를 굽타식 당초무늬 휩싸고 있는 전체 불상 5, 6세기. 예, 예, 이게 연꽃이 그냥 연꽃이 아니죠. 굽타식 당초무늬 휩싸고 있는 연꽃 줄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인도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일반적인 수월관음도의 도상. 예, 이제 본론이군요. 음. 자, 수월관음도는 대개 치마를 입고 천위,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이죠. 천위를 걸치고 그 위에 머리부터 발 아래까지 전신을 투명한 백의로 감싸며 바닥과 바위 위에 앉아 있다. 약간 오른쪽을 향해 간되 고추 세운 왼쪽 다리 무릎 위에 오른 다리를 걸치고 있다. 매우 편안한 자세다. 즉 관음보살이 결과부좌, 그러니까 두 발을 약간 뭐지, 양반다리 같은 건데 그보다도 약간 조금 더 불편한 자세죠. 그 두 발이 모두 발바닥이 위로 올라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불편한 자세로 있다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선제 동자, 뭐 동자,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스님 아이 뭐 그런 거죠.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뭐라고 신선 같은 아이를 동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맞이하기 위해 취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예. 저는 불교는 잘 몰라요.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보석, 뭐 관이죠. 몸 부분에는 갖가지 가슴걸이, 팔걸이, 손목걸이 등 영락 장식으로 장엄했으며, 예.
표현이 특이하죠. 옷에는 화려한 무늬들을 넣어 장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수월관음도의 조형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월관음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를 살펴보며 동시에 미술사 이론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결국 우리나라가 짱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고려 수월관음도는 서하 시대의 그림과 도성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을 지녔고 양식적으로는 고려 그림이 훨씬 뛰어나다. 고려의 것은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일본 센소사 소장 수월관음도에서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도상의 대담한 변형들이 드러나고 비슷한 도상들도 자세히 비교해보면 모두 조금씩 다르다. 다양한 수월관음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의 관음보살은 원래 동굴 안에 앉아있는 것이나 동굴 앞 바위에 앉아있기도 하며 왼쪽으로 바위가 기괴하게 뻗어 올라가게 하여 맨 위에 정병을 놓고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았다. 그리고 등 뒤에는 대체로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있다. 이 동굴에 왜 대나무가 있는지 관음보살과 대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관음보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역시 가닥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왼쪽 구석에는 바위 위에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하며 바라보는 선제동자, 구도자의 보살 이름가 있다. 즉 화엄경에 의하여 선제동자가 53세의 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편력 가운데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만나는 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선제동자가 뭘 구하기 위해 진리를 구하기 위해 관음보살을 만나러 가는데 만난 거네요. 그런데 어느 수월관음도이든 항상 밤 풍경이다.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그림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밤이고 달빛이 관음보살만을 환하게 비추어 그 빛이 관음보살과 암굴에 배어 있다. 달이 떠 있으므로 맑은 날임을 암시하며 그래서 바다는 잔물결도 없이 고요하다. 그러나 수월관음도라고 해서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며 그 반대 자세도 있다. 예, 많이 봤고요. 자. 예, 이제는 약간 강호방 선생님의 개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수월관음도에 대한 설명은 이 이상 쓰기 힘들다. 수월관음도의 기원이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등 아직 풀어야 할 것이 많고 이미 그중 상당수가 풀리고 있지만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이 이상 쓸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고려 수월관음도에 대한 독립논문이 아직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연기화생이란 조형의 구성 원리와 그 상징 구조가 밝혀지면서 본인이 밝히신 거죠. 비로소 수월관음도 한 점으로 장문의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두 해가 지난 지금 그것을 크게 보완하여 책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최초로 여기서 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월관음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고차원의 수월관음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이 도입이 멋있네요. 화엄경에서 묘사한 보타락가산의 풍경은 수월관음도에 표현된 광경과는 다르다.
우선 성중이 없고 희고 작은 꽃들이 피는 나무가 없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화염경에 나타나지 않는 대나무, 새, 밤을 상징하는 달 등이 있다. 이러한 수월관음도를 창조한 화가는 무엇을 근거로 도상을 만들었을까? 음, 네. 어, 음,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본론을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뭐 느긋해져야겠죠.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전경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선제동자는 문수보살로부터 법문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석가모니가 성취했던 뭐 그런 마음을 낸다. 처음으로 문수보살에게 보살의 행을 물으면 문수보살은 선제동자가 보살의 도를 닦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방법을 일러준다. 그러나 문수보살은 지혜를 성취하려면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남쪽으로 가서 덕운 비구를 만나 비구니인가 봐요. 다음과 같이 물으라고 말한다. 선제동자는 덕운 비구를 만나 묻는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행을 닦습니까? 덕우는 법문을 말하고는 나는 어느 정도 깨달은 바가 있으나 모든 대보살의 끝없는 지혜로 청정하게 수행하는 법문이야 어찌 알겠는가 하고는 다른 선지식을 소개한다. 그렇게 뭐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만나 뭐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하여 뭐 마지막 사람에게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남으로 가면 보타락산이 있고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관자재라 한다. 28번째 만나는 보살이 바로 관음보살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이어 개송으로 말한다.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인이 많으니 보배로 이루어져 매우 깨끗하네. 꽃과 과실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샘과 못과 시냇물이 갖추어져 있는데 용맹한 대장부이신 관자재보살 중생을 이롭게 하려 거기에 계시니 너는 거기 가서 모든 공덕을 물어보아라. 그대에게 큰 방편을 일러주리라. 관음보살을 찾아다니는데 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쳐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쓸려서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광석 위에 가보자 하고 앉았고 한량 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 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셨다. 선제동자는 이를 보고는 기뻐하여 합장하고 눈도 깜짝이지 않고 쳐다보면서 생각하기를 선지식은 곧 열애이며 선지식은 모든 법구름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빛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은 10가지 힘의 원인이며 선지식은 다함이 없는 지혜의 횃불이며 복덕의 싹이며 온갖 지혜의 문이며 네. 지혜 바다의 길잡이며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도구로다 하고는 곧 대보살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때 관자재 보살은 멀리서 선제동자를 보고 말했다. 예,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 왔도다. 그대는 대승의 마음을 내어 중생을 널리 거두어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고 자비심이 깊어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땡땡땡 큰 사원과 깊은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부처의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모두 받아 지니고 점점 문수사리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로부터 났으므로 마음이 성숙하여 부처의 세력을 얻고 광대한 삼매의 광명을 얻었으며 점점 지혜가 청정하여 호공과 같아서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다른 이에게 말하기도 하며 열애의 지혜의 광명에 편안히 머물러 있도다.
네,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연기화생론과 조형언어 문법. 이제 나오는군요.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무늬가 이제 어, 저희가 단순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강호방 선생님들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기문은 뭐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품에서는 단색으로 나타낼 때가 많아서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한편 색깔을 달리하여 하나하나 치색해 보면 무늬의 형성 과정과 구성 원리를 정교하게 밝힐 수 있다. 네. 연기문의 형성 과정을 채색을 달리해 단계적으로 그려나가면 곧 생명의 생성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글에서 연기문이란 생명 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일체의 무늬는 이 7가지 연기문의 전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워요. 정말 깔끔합니다. 음. 잠시만요. 오늘 조금 춥네요. 필자의 이론에서는 연기의 화신, 즉 우주의 충만한 대생명력이 개별화되어 삼라만상이 된 일체를 연기문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생명력이 너무나 강해서 이게 구체화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된 일체를 말하자면 용, 연꽃 뭐 그런 거죠. 그런 일체를 모든 것을 연기문이라 부른다. 그 보이지 않는 연기를 구상화한 연기문 모두가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므로 예 아까 부처님이 연꽃에서 피어나는데 그 밑에 뭐 굽타식 당초문이 있었나요? 아무튼 그 이름은 전 아무래도 상관없고 그 당초문이 말하자면 연기를 저희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 생명력이 강해서. 그래서 그 굽타식 당초문 거기에서 그 강한 생명력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거기서 부처님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고요. 제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죠. 강호방 선생님 얘기인데 뭐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연기 화생의 사상적 기본 원리는 이미 이노우에 교수가 언급한 것이다. 즉, 기가 밀집하는 곳에서 성스러운 것이 생겨나며 한 번 형태를 띈 것은 새로이 기를 발하며 다음의 창조에 크게 작용하는 존재였다. 멋진 말이죠. 이 역시 내가,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음, 어,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연기문이에요. 말하자면 식물의 줄기가 덩굴처럼 이어지고 있죠. 왜냐면 이게 미술적인 멋진 그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덩굴의 모양으로 이렇게 멋진 무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도톰한 것들이 있죠. 이걸 연기싹이래요. 이제 이 싹으로부터 이런 길다란 줄기들이 탄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 있으면은 막 이 싹들이 다 발원이라고 뭐라 해야 될까? 싹이 피어나서 이 다 줄기들을 막 무수히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점점 촘촘해지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네, 지금 다 봤어요. 연기문. 이게 원래 그 원본인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약간 채색을 하신 건지, 지금 새로 이 강호범 선생님께서 새로 채색을 하셨어요. 이게 당초문이라고 해야 될까? 연기가 이제 식물이 돼서 식물 덩굴줄기가 된 거고, 여기가 연기싹이 돼서 연기싹에서 이제 얘네들이 피어오르고 있죠, 조금씩.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저도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지는 못해요. 뭐 저도라고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해석이 잘 안 되고요. 그냥 그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연기 싹이 있었겠죠? 얘가 피어나서 이런 줄기가 되고, 여기서 또 연기 싹이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 또 자라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 여기도 연기 싹이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디가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서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면서 점점 퍼지고 있죠. 퍼진다고 말해야 될까?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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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으로 그림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울창해지고 있죠. 자, 뭐 일반적으로 연기문은 뭐 전개 과정 파악하기 힘들다. 한편 색깔을 달리하여 뭐 정교하게 구상 원리를 밝힐 수 있다. 연기문의 형성 과정을 채색을 달리해 단계적으로 그려나가면 곧 생명의 생성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그쵸? 이거를 막 원리를 글로 표현하는 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림은 되게 어, 효과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죠. 그 원리를. 자, 뭐 고구려 7세기 강서 중묘 벽화 연기문 성립과정이라고 하시고, 음, 네. 이 그림이 뭔지 처음 해봤을 땐 왜, 누가 감이 오겠어요? 근데 이제 채색을 하면서 이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연기싹이 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뭐 이건 무한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 수학적으로 그런 뭐 멋진 무늬를 만들었죠 처음에. 그 다음에 연기 싹들이 초록색으로 생기고 거기서 이제 피어오릅니다,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멋있죠. 멋있어요. 점점 풍부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신총 연기문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고요. 네, 뭐 많아요. 음, 예, 이제는 뭐 전개 과정을 보기보다는 멋진 그림을 보죠. 강서중묘 백화 연기문. 이 연기문 2래요. 연기문 두 번째 전개 과정.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뭐 연기 싹으로부터 다양한 문양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싹에서 식물이 자라났네. 얘는 연꽃 모양이고 얘는 뭐 풀잎 모양이고. 음, 자, 이제부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봤던 내용은 절에 가면 되게 많아요. 절이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저희가 보았던 것들로. 음, 식물 줄기들로 기둥이 꽉 차 있죠. 그 사이로 막 다양한 문양들이 솟아나고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 이제는 깊어집니다, 얘기가. 이제부터는 수월관음도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뭐 고민을 해보고 아무튼 다음 편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